인사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저는 백구팀에서 강의하고 있는 구자경 강사입니다. 저희 백구팀에서는 총 6명의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우선 선생님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국어 수학 강의해 주시는 백승기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영어 강의해 주시는 김혜진 선생님이신데, 김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어는 좀 아무래도, 이, 우리 교대에 나오신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더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 나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인 선생님 과학하고 총론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승주 선생님께서는 사회하고 도덕 가르쳐 주십니다. 그다음에 양다경 선생님은 체육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양다경 선생님도 저희가 체육은 좀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체대 나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구자경이 음악, 미술, 실과, 통합교과를 가르쳐니까 저는 예체능 쪽을 주로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 그 프린트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이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 제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여러분들이 그 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차승준 선생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 사회도덕 맡으신 차승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기출문제 출처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 2, 30분 강의를 하고 차 선생님께서 뒤에 나오셔서 한 2, 30분 강의를 하는 흐름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프린트에 1차부터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 1차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11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매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리고 맨 앞에 이렇게 지금 전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차는 전국이 동일해요. 그리고 정원의 1.5배수를 뽑게 됩니다. 1차에서 정원의 1.5배수를 뽑게 돼요. 지금 시험 과목을 보시면 맨 처음에 교직 논술이 나왔어요. 그죠? 교직 논술이 20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 80점, 이게 저희 백구팀이 강의하는 게 이 교육과정 80점을 강의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이라고 하고 20문항 내외라고 나와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140분 동안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표를 보시면 여기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여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서답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서답형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답으로 한두 단어를 쓰거나 아니면 한두 문장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두 단어나 한두 문장을 쓰는 거예요. 뭐 빈칸 채우기 같은 거 한다던가, 아니면 한두 문장 간단하게 서술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서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가 있어요. 그죠?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전에는 유효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5년 이내 딴 것만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유효 기간이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따신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그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가르치는 교육과정 80점에 지금 빨간 줄이 쳐져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40분 시험 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 140분 너무 길잖아요. 주구장창 140분 쭉 보는 게 아니라 A하고 B로 나눠져요. 그래서 70분 보고 쉬는 시간 갖고 70분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각각 A 과목과 B 과목에 들어가는 지금 과목들이 쭉 서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과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교육과정 A 같은 경우는 총 배점 39점이에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총 배점 41점이에요. 근데 그 여러분들의 그 프린트를 보시면 그때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육과정 A와 B의 과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죠. 그죠? 이게 가끔 변경이 돼요. 근데 변경되기 전에 이제 공고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자를 보셨을 때는 지금 20하고 80이잖아요. 그래서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은 여기에 더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더해지냐면요. 그 외에 내신 20점이 더해져요. 그리고 지역 가산점 6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1차는 총점이 116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차 총점이 126점이에요. 우선 기억을 해 두도록 하세요. 제가 뒤에서 계속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시험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역대 시험지를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A에서 국어 첫 번째 페이지예요. 근데 보통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대문항이에요. 대문항 아래 소문항이 1, 2 이렇게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2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차는 언제 실시가 되냐면 보통 1월 초에 실시가 돼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 3일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1월 7일부터 1월 9일까지 실시가 됩니다. 보통 1월 초에 실시가 돼요. 근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2차 시험 과목은 지역별로 상이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다 치면은 그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파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지스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밑에 이렇게 보시면 2차 시험 과목이라고 나와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역별로 다 다르다고.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아래와 같은 패턴을 가집니다. 지역마다 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해요. 이 내용들을 2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에요. 면접을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교사학습 과정안 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사학습 과정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실습 나갔을 때 썼었던 지도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수업 실현. 수업 실현은 특정 교과서 내용을 보여줘요. 한 차시에 해당하는 특정 교과서 내용을 보여주면 내가 그걸 보고 그 부분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영어 면접이랑 영어 수업 실현이 있어요. 근데 이 영어 면접이나 영어 수업 실현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덜 부담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우리 김혜진 선생님, 영어 강의해 주시는 김혜진 선생님께서 1차 끝나고 이와 관련된 강의를 개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는 보통 이런 느낌인데 이것들이 다 합산돼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이 돼요. 100점 만점으로. 그리고 2차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걸 준비하시냐면 1차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쉬세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11월 둘째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 8일 날 시험 봤어요. 여러분은 한 학번 위에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고 바로 준비할 수는 없어요. 완전 소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쉬세요. 그다음에 이제 스터디 같은 것들을 슬슬 찾으시죠. 그래서 스터디 위주로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실은 혼자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스터디 위주로 많이 진행하시는 걸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하고 2차 제가 대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보세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신하고 지역 가산점이 1차에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신하고 이제 지역 가산점을 설명을 쭉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신, 지역 가산점 얘네들은요. 최종 합격자 뽑을 때는 제외가 됩니다. 아시겠죠? 최종 합격자 뽑을 때는 제외가 돼서 1차 100점과 그러니까 교직 논술과 교육까지 합치면 100점이죠. 그죠? 1차 100점하고 2차 100점의 점수를 합산해서 200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서울을 보여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요. 급간이 0.3이에요. 0.3점.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만약에 내가 춘천교대 출신이에요. 근데 내가 춘천교대 내신 10등급이에요. 서울을 시험 본다 치면은요. 17.3점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을 그래도 응시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내신이 최종 합격자 뽑을 때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급간도 생각보다 0.3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응시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강원을 한번 볼게요. 강원은 또 좀 독특해요. 1점씩 차이 나요. 그래 갖고 아무래도 좀 내신을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서울하고 강원 외의 지역을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서울하고 강원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극감 0.5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바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최종 합격자에서는 빠지니까. 그쵸? 자, 그다음에 또 넘겨보도록 할게요. 지역 가산점입니다. 지역 가산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 프린트에 대표적인 지역만 집어넣었어요. 서울하고 경기만 넣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이 서울, 경기 외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가산점의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우선 서울하고 경기 중에서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보시면은 지금 6.3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는 지역 가산점 6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는. 그리고 타 지역 교대 출신자는 3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말 있잖아요. 교영 경력이 없는 자로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안 된다? 현직 교사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직 교사가 시험을 본다면 지역 가산점이 0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여기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가 6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 교대 출신자는 3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는 현직 교사가 시험 보면 빵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현직 교사들이 시험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현직 교사들이 시험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0점 처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현직 교사 정의가 밑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죠? 현직 교사, 그러니까 교원 경력자는 국공립, 사립 포함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국공립에서 근무한 거 외에도 사립도 다 안 됩니다. 다 0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교원 경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정식 발령을 받질 않았어요. 내가 막 재수, 삼수하면서 기간제 시간 강사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내가 막 정식 발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제도 하고 시간 강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원 경력이 없는 걸로 칩니다. 정식 발령을 받지 않았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지역 가산점 6점 부여 지역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니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근데 합격자 결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1차는 교직 논술 20점, 그다음에 교육과정 80점, 내신 2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 가산점 6점까지 해서 총 126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최종은 1차 100점과 2차 100점을 해서 총 200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꽈락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여러분 뒤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꽈락 같은 경우는 또 예전에는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건 다 넘으니까 그냥 제가 상식선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목별 만점에 40% 미만 득점자라고 나와 있는데 논술 8점 그리고 교육과정 32점 미만 득점자 같은 경우는요. 경쟁률과 상관없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논술 7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만점 80점 받았어요. 그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실제로 2018학년도에 이 논술을 너무 깐깐하게 채점을 했어요. 그래 갖고는 논술에서 7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교육 과정은 좀 쉽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해서 밸런스를 잡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술을 어렵게 내면서 이제 교육 과정을 쉽게 내는 식으로 밸런스를 잡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꽈락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 그 평가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막 부모님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이 이 교육 과정이 8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80점에서 70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70점이면 여러분들이 80점에서 70점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상위 1% 점수예요. 내가 70점, 우리 딸이 70점 가까이 받았는데 논술이 7점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좀 알려달라. 막 부모님도 화가 나서 막 올리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선배님들 들으셨겠지만 이 시험은 정답이 공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논술도 그렇고 우리 그 교육 과정의 이심 문항도 다 정답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채점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몇 문제 빼고는 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딱 시험이 끝나면 일주일 뒤에 정답을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제시했던 것보다 좀 더 유연하게 채점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높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쨌든 정답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음 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죠. 근데 정답이 공개가 안 된다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답이 공개가 안 되는 거에서 되게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논술은 그때 너무 좀 예외적인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저희가 이제 강의하는 이 교육 과정 20 문항에 정답이 공개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 안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답이 내려와요. 이렇게 채점을 하세요. 근데 채점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보고 이거는 그 정답의 기준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내가 보기에 정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제의를 하세요. 이것도 답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 문제를 낸 교수님이 그걸 검토하세요. 그다음에 이게 답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다시 수정된 정답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계속 범주를 넓혀서 채점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점수가 올라갈 확률은 실은 더 높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이성적인 생각이고, 막상 이제 시험이 끝나면 분노해요, 많은 학생들이. 왜냐면은 어떤 문제는 이렇게 딱 우리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봐요.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장을 나와서 내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료를 찾아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답이라는 게 교수님들이 쓰신 교과 교훈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답인지 그 기준을 알 수 없으면 선생님들이 막 분노하세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좀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이제 제가 여기 깔아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가끔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교육과정 32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 다 30점 넘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이거 예민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좀 낮은 지역 응시하는 선생님들. 꼬치꼬치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교육과정 A와 B로 나눠져요. 그러면 A에서 16점 이상 받고 B에서 16점 이상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합쳐 갖고 32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냐. 근데 상관없어요. A, B 다 상관없이 그냥 합쳐서 이 점수 이상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합격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26학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그 프린트를 보시면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이 최근 3 년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이제 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경쟁률 같은 경우는 TO가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 저는 이제 가장 최근인 26학년도만 띄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6학년도는요, 이렇게 경쟁률이 지금 쭉 제시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개를 봤을 때 2,875명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접수는 7,115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률은 2.47이에요.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 25학년도에 갑자기 많이 뽑았어요. 그죠? 이거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 교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좀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초등 같은 경우는 항상 걱정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TO가 아주 확 꼬꾸라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그냥 또 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가 지금 25학년도에 그 윤석열 정부 때처럼 갑자기 막 1,000명을 더 뽑는다, 이거는 실은 쉽지는 않죠. 하지만 의외로 또 뽑아봤던 느낌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일찍 TO를 걱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또 선방을 합니다. 자, 그럼 또 한번 다음으로 넘겨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합격선이 나왔어요. 그죠? 지금 여러분 그 이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3 년치 이제 합격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바로 위탁번 선배님들이 보신 건 26학년도잖아요. 근데 26학년도 건 없어요. 왜냐면은 밑에 그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요, 그 아직 1차 합격자 발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12월 10일 날 1차 합격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들으면 선생님들이 그러면은 왜 지금 그 스터디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발표되기 전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떨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1차 같은 경우는 1.5 배수를 뽑잖아요. 그 1.5 배수 커트라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내가 떨어질지 모른다는 걸 각오하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26년 1월 28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학년도 거 자료는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5학년도 자료를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합격선을 너무 연연해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의 난이도하고 경쟁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도 이제 한번 재미삼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모두가 꿈꾸는 지역으로 제가 했어요. 경기 일반. 자 경기 일반에서 25학년들 보시면 1차 합격선이 77.5 예요. 그리고 최종 합격선이 163.37 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이 앞에서 126점이 만점이에요, 1차는. 그죠? 근데 이게 6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아 이 77.5 정도면 너무 만만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77.5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볼게요. 이분이 4시 20점, 지역에서 6점 만점이에요. 근데 1차 필기에서 내가 지금 1차 합격한 사람 중에 제일 낮은 점수잖아요, 이게. 그죠? 72.5를 받기 위해선 최소 51.5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1차 필기에서 51.5를 받고 2차 100점 만점 받는다면 2차 100점 만점 받을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한 걸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최종 합격선은 163.37 이므로 2차 100점 받아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커트라인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 2차에서 이런 신의 점수를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또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있긴 있어요. 이 커트라인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막 2차에서 거의 막 99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막 뒤집고 막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엔 솔직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5 이 커트라인에 가까우면 실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하도록 하시고 앞에 더 당겨 줘야 돼요. 더 우리가 1배수 안으로 들어가는 점수를 받는 게 안전하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현실적으로 볼게요. 2차에서 현실적인 점수는 94점이에요.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반다 과정에서 최종 합격을 해서 필요한 1차 점수는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69.37 이에요.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만으로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집에 가서 이 표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아주 깜짝 놀랄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23학년도, 24학년도, 25학년도에 강원을 한번 봐 주세요. 강원이 제일 잘해. 보면은 막 서울도 막 23학년도에 99 막 이렇게 나오는데 강원이 막 103 나와 버려요. 그리고 24학년도는 더 놀라워요. 강원이 막 114 나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그 밑에 당구장표에서 두 번째 한번 봐 보세요. 강원은 25학년도 시험까지 1 차에서 교직 논술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면제가 된 거예요. 교육과정 80 점이잖아요. 그게 면제가 되고 교직 논술 20 점을 부풀려서 그걸로 100 점을 잡은 거예요. 고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다 많은 분이 부담 없이 응시해 주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 그래서 제가 이제 춘천교대에 설명회를 하러 갈 때 굉장히 난감했어요. 춘천교대에 이 OT 설명회를 하러 갈 때 이 춘천교대 설명회에 앉아 계신 춘천교대 학생 중에 이제 어떤 분은 강원을 응시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쵸? 근데 처음부터 막 100% '내가 강원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뭐 많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면 강원을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꽤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교육과정 강사잖아요. 그 80 점을 얘기를 하는 교육과정 강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분들은 교직 논술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고 좋았던 시절이 갔습니다. 이제 강원도 교육과정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점수가 약간 놀라웠던 것은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응시해 주길 바랐는데 이제 이렇게 좀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이 강원도가 더 이상은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고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번 넘겨 볼까요? 기출문제 출처 분석이에요. 저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 정보 전달 위주로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기출문제 출처 분석의 도입부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 뒤에 이제 들어와서 이 본격적인 내용은 차승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자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여기 지금 26학년도 가장 최근에 본 시험에 교과서 A, B가 나왔어요. 그쵸? 자 보시면은 우선 이제 점수 배점이 커 보이는 과목들 있죠. 그죠?
그래서 국어 한번 보세요. 11점이에요. 그죠? 사회가 9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B로 넘어가 보세요. 수학이 11점이에요. 그리고 또 과학이 9점이에요. 그리고 체육이 8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이 과목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배점이 센 과목이 있는데 막 총론, 창체 뭐 여기 뭐 통합교과 막 음악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수백 곡의 제제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핵심만 뽑는다 할지라도 음악적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 이런 걸 다 제끼고 내가 배점 센 것만 딱 중점적으로 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배점 센 과목들 있죠. 국어, 그다음에 여기 사회, 그다음에 수학, 과학, 체육은 수능형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는 수능형이라고 예전에는 막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지금 표에는 밑에 기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가 수능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보통 수능형 하는 그게 기타로 지금 저희가 잡았는데 수능형은 뭐냐면 기타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력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이 초등교과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제 좀 내가 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면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서 이 과목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수능형 문제는 정말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공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에 강하냐면 암기에 강해요. 그러니까 암기할 게 너무 많다 할지라도 암기는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러면은 정답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암기와 관련된 것들은 편하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제 뒤로 갈수록. 근데 이제 수능형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암기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 수능형에 약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막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그런 거 못 풀겠다고. 그런 걸 어떻게 대비하냐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계세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회도요. 그리고 체육도 그렇습니다. 체육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로워요. 경향도 없어요. 그리고 정답의 범주도 되게 넓어요. 어쨌든 막 암기해서 푸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만 내가 잘 잡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건 또 아니에요. 되려 정직하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들은 예체능이에요. 예체능은 수능형 문제들이 잘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수능형 문제 없이 그냥 내가 공부하고 암기하면은 풀 수가 있어요. 5점을 다 받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이 이 보는 이 점수만으로 내가 공부의 어떤 중점이나 비중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고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문항수를 볼게요. 이 문항수 지금 국어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3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 시험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큰 문제가 3 개가 나오고 그 밑에 있는 소문항은 8 개라는 거예요. 큰 문제 하나에 소문항 1-2 개씩 막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 보셨잖아요. 근데 이 소문항 같은 경우는 매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여기서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 뭐 1-2개 정도 그렇게 좀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총론이 나와 있어요. 그죠? 총론. 총론은 뭐냐면 이 초등학교 교육과정 짤 때 유념할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총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 짤 때 유념할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리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수업 주수라든가 과목별 시수 같은 게 소개된 게 총론이에요. 교육과정 짤 때 유념할 사항을 총체적으로 다 설명했기 때문에 총론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간 수업 주수, 과목별 시수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뒤에서 이제 차선우 선생님께서 나오실 거예요. 차 선생님께서 이제 뭐라고 이제 강의를 하실 거냐면은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지도서 총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도서 총론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총론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렇게 제가 대체로 설명을 드렸고 밑에 보시면 근 3 년간 이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지금 자료예요. 근데 우선 이제 교육과정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총론은요. 지도서 총론이에요.
지도서 총론, 이제 차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도 총론과 교육론, 그다음에 강론, 기타. 그래서 여러분이 뭐 대충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차 선생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용어예요. 교육과정 출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알아야 될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한번 그냥 잠깐만 퍼센트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강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는 맞아요. 이 시험의 경향이 선배님한테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경향이 없는 시험이에요. 경향이 없는 시험이어서 과목마다 또 그 경향이 그래도 좀 있는 과목과 아예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또 큰 틀을 얘기한다 치면은 강론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는 맞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강론 같은 경우는 여기가 55%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37%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 교육 과정이 거의 2배 나왔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번에. 왜 이번에 2배 나왔냐면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 과정을 만약에 보세요. 그 출제되는 그 경향에 대해서 너무 선생님들이 신경 쓰시면 안 되는 게, 내가 24학년도에 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고 시험을 준비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교육 과정을 이 정도 비율로 공부를 했겠죠. 그죠? 하지만 2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준으로 삼으시면 절대 안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거, 강론이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다. 그리고 강론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막 유념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 강의에서도 강론이 70%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강론 강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여러분들이 강론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1차, 2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 뒤에 차승준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이거는 이제 막 그 매년 변하는 1차, 2차 시험 요강이나 정보가 아니라 이 교육과정 출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차 선생님을 모셔오도록 할게요. 저는 백구팀에서 사회과와 도덕과를 맡고 있는 강사 차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이제 가지기 위해서 출근을 하러 오면서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11월 말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1월의 끝자락이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의 학사 일정상 굉장히 좀 이렇게 빠듯한 시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실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까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편으로는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녔을 때 3학년의 모습이 잠깐 떠올랐는데, 저는 이제 3학년 때 교육 실습을 나갔거든요. 한 2주 정도 실습을 나갔는데 막 실습 되게 힘들잖아요. 과정안도 막 써야 하고 피곤하고 하니까 좀 쉴까? 하면 또 기말고사가 있고, 그래서 언제쯤 종강하지? 빨리 종강하고 뭐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또 이렇게 또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해주신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 또 이 영상을 수강하신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한 발자국 먼저 우리 시험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임용 합격에 한 걸음 먼저 나가셨으리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뭘 볼 거냐면 교육과정 문항 출제 범위를 살펴볼 거예요. 앞서 이제 구자경 선생님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한 그 기출문제 출처 분석은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자료에 있어서는 이렇게 마땅히 어떤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범위는 크게 이렇게 4파트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로 교육과정, 두 번째로 지도서 총론, 줄여서 이게 지총이라고 하고 교육론. 세 번째 파트는 지도서 강론, 줄여서 강론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기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인데, 사실 작년까지는요, 정말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교육과정 시험 범위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교육과정은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한 번쯤 접하셨을 텐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와 지도서가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나온 다음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라고 하는데 교과서가 없으니까 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험 범위 아닌가? 막 이렇게 좀 불안해하셨던 선생님들이 꽤 계셨는데 올해는 이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학년 모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교과서와 지도서가 내년도에 출간이 모두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시험 범위다. 이 개정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육과정이라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어떤 과목을 수강하시면서 교육과정 문서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교육과정이 뭐냐면 실제로 이 개정이 될 때마다 교육부에서 정확하게는 교육부 장관이 자, 지금부터는 이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교과서와 지도서를 가지고 수업을 운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문서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곧 시험범위예요.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부분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라는 애가 딱 교육과정 문서를 펼치면 등장을 합니다. 얘는 뭐냐면 각각의 교과목별로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가 있는데 가령 제가 수업을 하는 사회과를 예를 들자면 우리 사회과라는 교육과정이 2022로 개정이 되면서 이러이러하게 구성이 되었는데 좀 조목조목하게 문단별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넓게 설명해주는 약 한두 페이지, 과목에 따라서는 한 3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이 교육과정 설계에 대한 개요로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의 하나하나 문단을 제가 이 부분 이제 편집을 했지만 내용을 보면 뭐 성격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오고 목표에 대한 내용도 잠깐 나오고 뭐 또 성취 기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사실 이어지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제 성격부터 이렇게 내용을 좀 설명해 보이면 지금 이제 음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음악이라는 교과목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음악이라는 교과를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어떠한 능력, 바꿔 말하면 어떠한 역량을 길렀으면 하는지 또 음악과라는 교과목이 가지는 의의는 뭔지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목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는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시하는데 실제로 이 교육과정 문서가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학교급이라고 해서 초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중학교에서 이러한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라는 내용들이 막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초등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재를 나중에 받아보시게 되면 초등학교에 대한 목표를 중심으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격과 목표를 지나고 나면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라 내가 나오는데 사실 이 교육 과정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얘 정말 너무 힘들다, 막 화가 난다 라고 할 만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 체계를 먼저 보면 요 아래에 있는 표가 보이시죠? 이 표를 내용 체계 표, 줄여서 이게 내체표라고 하는데 이게 과목마다 영역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표를 페이지별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음악은 굉장히 착해요. 페이지가 많지 않은데 하필 또 제가 수업을 하는 사회과 같은 경우는 11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렇게 생긴 표가 11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내용 요소 밑에 부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보이는데 왠지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회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회과는 내용 체계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또 일부 과목의 경우는 이게 좀 노리는 문제들로서 하늘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암기에 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내용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책에 보시면 뭐 지식이에 과정기능, 가치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성취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3, 4학년군과 5, 6학년군을 나누어서 성취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성취 기준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있어서는 성취 기준 문장을 통으로 쓰시오.
뭐 요런 식의 막 문제들을 이렇게 내기도 했지만 근래에 들어선 좀 단순 암기를 좀 지양하는 편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빈칸을 채우거나 또 그 키워드를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성취 기준 각각에 대해서 해설과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사음, 공하나 공돌이라는 성취 기준 해설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이 성취 기준의 해설이 길게 있고요. 또 성취 기준 적용시 고려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부분만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체로 선생님들께서 성취 기준하고 성취 기준 해설까지는 좀 이렇게 좀 챙기세요. 그런데 이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설마 얘까지 나오겠어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 뭐 이렇게 군으로 놓자면 2군으로 좀 몰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2026학년도 이번 연도 시험에서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런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교육 과정은 어느 하나 버리기가 좀 어렵다. 좀 많이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좀 이제 생각이 들게 하는데 얘가 되게 좀 얄미워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보면은 많은 문제 수가 나오진 않은데 페이지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문서이다 보니까 오류가 없어야 돼요. 답안을 작성할 때 이 문서에서 제시한 내용 그대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다 보니까 암기에 있어서 정확도까지 요구하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이 성취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교수학습 및 평가라고 해서 이제 각각의 과목을 실제로 교실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교사가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하면 좋을지 이러한 내용이 교수학습의 방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외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평가 관련해서 교사가 인지해야 할 부분, 유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내용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당장 푸실 필요는 없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2022 개정 수학과네요. 수학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의 근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실 이 문제를 읽고 나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대략적으로 에둘러서 뭉뚱그려 쓰면 안 될까? 사실 위에 줄에 있는 조건이 없었다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성취 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근거하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을 토대로 정확하게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해야만 정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 교육 과정은 정확도를 요구하고 명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암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도서 총론이 이제 교육론이 되겠는데요. 지도서 총론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회과 지도서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좀 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지도서를 실제로 보면 자, 이렇게 총론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지도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각각의 교과목을 수업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학자의 이론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육 실습을 가시면은 과정안을 작성하실 때 이게 모형을 아마 활용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제 모형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지도서 총론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지도서 총론이 모든 교과목이 다 친절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이제 과목 같은 경우는 용어만 제시하고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모르잖아요.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외부 교육론 자료가 더해져요. 대표적으로 사회과를 예로 들면 이렇게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사회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회과 교육의 이외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교재들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지도서 총론을 모두 결합했을 때 하나의 시험 범위가 지총 및 교육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시 페이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과학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왼쪽에는 학자의 이론이라고 해서 피아제의 이론이 나와 있고 오른쪽은 경험학습 모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과학과 수업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 유형이 주로 등장을 하냐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식인 거죠. 뭐 모형에 대한 내용을 주고 뭐 단계에 대한 내용을 빈칸 채우는 문제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또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 활동을 작성하는 이런 식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 아마 한 해 동안 수험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부분이 바로 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서 강론은요, 기본적으로 옆에 보시면 교과서 개념과 지도 방법이라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강론 페이지를 보셨을 때 교과서 장면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교사가 가르쳐야 할지, 또 그 부분을 가르칠 때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도서 강론에 모두 포함되는 시험범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미술과를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판본체에 해당하는 지도서 한 페이지 부분을 제가 편집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서예와 관련해서 판본체와 궁체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문제가 이런 식의 나오는 거예요. 궁체 쓰기 방법에 맞지 않은 걸 찾아 이유를 써라. 또는 뭐 밑줄 친 여기 니은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과 같은 형식으로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한 내용을 써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음악과를 담당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하려고 사회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과 같은 경우는 4학년 1학기에 접어들면 이게 지도의 요소라고 해서 방위, 축척, 등고선, 기호와 법리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알았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방위와 축척을 활용해서 밑줄 친 부분. 예를 들어 우리 학교를 기준으로 병원의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강론에서 방위 축척 공부하잖아요. 그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알며 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강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교과서의 페이지 지도서 부분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각각의 차시마다 이렇게 교수학습 자료라고 해서 소위 참고 자료에 대한 내용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초등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끌어가야 할 주체인 교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참고 자료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알아야 한다라는 게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자료도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론이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과학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뭐 여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물질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또한 과학 강로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된 문제다. 그래서 이 세세한 내용들을 이제 각 과목의 진행에 맞추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가 되겠는데요. 이 기타를 소위 다른 말로 봤을 때 수능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능형이라는 말을 들면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입시를 준비했을 때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물론 과목마다 편차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강론에서 공부한 내용에 있어서 어떤 특정 소재들을 대상으로 좀 응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화면에는 이제 실과에 대한 예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아마 선생님들께서 엔트리 프로그램 한 번쯤 뭐 제작을 해보시거나 접하셨을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 엔트리라는 내용이 실과에서 학습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학습의 내용에 대한 것을 다짜고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엔트리 프로그램을 실제로 구성했을 때 어떠한 결과값이 나와야 한다면 그 결과값을 위해서 어떤 명령어를 집어넣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하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우리가 어떤 강의 중에서 요 엔트리의 명령을 다 대비해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 엔트리의 과정이나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하는 그러한 유형이 기타, 즉 수능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수능형 뭐 매해 나온다거나 또 모든 과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강로에 대한 필수적인 개념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임기응변 능력을 발휘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수능형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내용을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0쪽을 한번 펴주시겠어요?
2027학년도 연간 강의 계획에서 이제 백구팀 연간 강의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앞서 보셨듯이 우리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고 양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게 사실 고민이실 텐데요. 정답은 백구와 함께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답변이 되겠습니다. 사실 커리큘럼 준비와 커리큘럼 내용 구성에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이제 강사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자료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진도는 어떤 데 포인트를 둘 것인가, 어떤 부분을 고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구성하는 게 강의 계획인데, 뭐 줄거리에 대한 내용이 많지만, 백구팀이기에 가능한, 백구팀만이 할 수 있는, 너무 거만했나요? 네, 어쨌든 백구팀이라서 가능한 포인트 3가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 거예요. 줄거리 굉장히 많지만 이 백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월별 그래프를 보시면요. 지금 개강이 12월 약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강이 7월 약간 넘어가고 있죠. 무슨 말이냐?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른 종강을 누가 할 수 있다? 백구팀만이 할 수 있다. 이거는 비교 불가입니다. 백구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7월 종강이 왜 중요한데라고 지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험이 지금 11월이에요. 그런데 만약 강의가 9월, 8월, 10월에 끝났다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께서 물론 그때그때 수강을 잘 하시고 복습을 하신다면 사실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4학년 올라가거나 또 개별적인 활동하다 보면요. 실습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4학년 교수님들께서 4학년이시기 때문에 봐드릴 게 이런 거 없잖아요. 레포트 다 써야 돼요. 시험 다 봐야 돼요. 그러면 강의 수강이 조금씩 밀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강의가 계속 올라가는데 같이 밀려요. 그래서 8월에 끝나면 같이 8월에 끝나는데 9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9월에 끝나면 11월이 시험인데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7월 종강, 그것도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제 확인해 보실 텐데 페이지 11쪽 한번 보시면요. 맨 아래 칸 한번 봐주시겠어요? 7월 10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7월 초순이죠. 특히 이때쯤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1학기 종강 끝나고 이제 방학 접어들으셨을 그때 시즌이잖아요. 이때 사실 우리가 몰아서 들을 수 있어요. 좀 밀렸으면 몰아서 복습할 수 있고. 그래서 딱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여름을 걱정 없이 두렵지 않게 완강하실 수 있도록 7월에 무조건 끝낸다라는 게 우리 백구팀만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 파란색 점 아래 2줄 내려가 보시면 이런 말 나와 있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모든 국정검정 지도서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깔끔한 자료 제공. 자, 그리고요. 거기서 2줄만 조금 더 내려가 주시겠어요? 모든 합격생이 인정한 최고의 팀 티칭으로 교과별 전문화된 강의. 백구팀 아마 첫 화면 보시면 아셨겠지만 강사진입니다. 6명의 강사가 과목을 세분화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말인 즉 뭐냐면 각각의 과목에 있어서는 각각의 강사들이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전문가라고 장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안목으로 자료 가장 정확하고 깔끔하게 선생님들께 선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구에 있어서 자료 풍부한 거 아마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료가 또 방대하면 또 정리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각각의 구과목 강사가 중요한 포인트 탁탁 짚어가면서 정리한다. 이거는 백구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의 내용 중에 선생님들께서 앞부분을 잠깐 돌아오셔서 10쪽을 보시면 9월 한번 봐주시겠어요? 9월에 이런 내용 나와 있어요. 국어 5, 6학년 2학기 지도서 특강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2학기 지도서를 국어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 교과목들을 보면요. 어떤 교과서는 한 종의 출판사로 구성된 국정교과서인 과목이 있고요. 어떤 교과목은 여러 종으로 구성된 검정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검정 출판사들은 시즌으로 말하면 내년 약 2월 정도에 각각의 출판사들이 학기 구분 없이 모든 교과서를 선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시중에 서점의 책이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우리 이러이러한 교과서가 있어요라고 해서 어느 정도 완성된 걸 다 선보여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문제가 뭐냐? 딱 한 종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1학기, 2학기를 지킵니다. 자, 그랬을 때 국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이 몇 개냐? 3개입니다. 첫 번째는 통합교과고요. 두 번째는 도덕이고요. 세 번째는 국어예요. 자, 그런데 통합교과는 1, 2학년만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교과서 나왔겠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5, 6학년 교과서만 나오는 해거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도덕인데, 도덕은 3, 4, 5, 6학년이잖아요. 문제가 뭐냐? 도덕은 학기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2월 달에 5학년 도덕 지도서 교과서, 6학년 도덕 지도 교과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2학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어가 문제인 거예요. 국어는 학기 구분이 있다 보니까 1학기는 2월 달에 나와요. 근데 2학기가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게 시간이 좀 급박한 거 아닐까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백승기 선생님께서 전문가십니다. 국어 전문가. 그래서 선생님들께 핵심적인 내용들 담아서 자료로 지도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좀 궁금해 하실까 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한 가지 남았네요. 왜 백구팀과 함께 하냐? 세 번째, 바로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초등실전 파이널 모의고사에도 중요하다고 벌써 이렇게 노란 줄까지 쳐줬네요. 자, 올해는 이제 사실 9월 약간 좀 하반기 때 1회 모의고사를 치렀어요. 그런데 이 1회 모의고사 직후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벤트라고 하니까 뭐 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원서를 접수합니다. 네. 그래서 응시 지역을 선생님들께서 각각 정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하는데, 이게 하반기에 조금 평가를 치르다 보니까 좀 너무 급하다. 응시 지역을 좀 성적을 토대로 결정하고 싶은데 너무 좀 시간이 짧다라는 이제 의견이 꽤 있었어요. 우리 백구팀이 이런 의견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9월 중순으로 1회 모의고사 당겼습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 왜 중요하냐? 일단은요, 실제로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리고 우리 백구가 약간 좀 자신 있게 말하자면 일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응시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가 많아요. 응시하는 선생님들 수가 많다는 건요, 그만큼 표본의 수가 늘어나고요. 표본의 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그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들께 항상 이렇게 부탁하거든요. 여기 써 있죠. 신청자 한정.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신청이 모여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가 왜 특히 신뢰도가 높냐? 아래 옆에 보시면 백구팀 연구진의 개별 채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생님들께서 정답지 보고 자의적으로 채점하시는 게 아니라 이 1회 모의고사는 강사진과 연구팀이 모두 함께 딱 전선에 뛰어들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거죠. 그 채점의 기준도 어떠한 건지 선생님들께서 좀 이렇게 접해 보실 수 있고, 또 선생님들께서 그간의 공부해온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위치한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백구팀에서 선보이는 또 백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올해도 제가 미리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신에 2회, 3회 선생님들께서 이제 자가 채점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시험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평가에 대한 결과를 매번 이렇게 좀 드리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채점을 제공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유용한 이유가 뭐냐면 9월이잖아요. 그러면 약 한 50일 정도가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 동안 선생님들께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보완점으로부터 어떤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학습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꼭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영어 선생님께서 2차 시험 대비 특강으로 영어 수업 실험 및 또 면접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교재 보시면 기본 이론서, 기출문제집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 이론서는 12월 셋째 주에 발간이 예정이고요. 기출문제집은 12월 넷째 주에 발간 예정입니다. 근데 명칭이 조금 다르죠. 첫 번째 줄은 테마별 기출문제집이고, 두 번째 줄은 연도별 기출문제집인데,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총론 창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테마, 각각의 어떤 주제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된 기출문제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악, 미술, 실과, 통교, 도덕, 사회, 체육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이 2026학년도부터 연도 순으로 기출 문제집이 구성되어서 선생님들께 선보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좀 일정을 보시면 개강이 12월 지금 약 한 셋째 주 정도일 것 같은데 어떡하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만약 이 교재 배송이 조금 늦어진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주차별로 이 지스크로 홈페이지 부분에 자료가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특정 주간에 한해서만 이 부분 자료를 조금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수험 계획을 짜야 하는 데서 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선 우리 백구팀은 주에 3번 업로드가 됩니다. 월, 수, 금. 몇 시요? 오후 2시에 업로드가 되는데 사실 오후 2시에 업로드가 되면 바로 수강하고 싶잖아요. 근데 과목에 따라서 그날에 추가 자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딱 영상 틀었는데 자료 꺼내라네? 그럼 되게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에 있어서 좀 특정 날짜에 자료가 좀 들어가야 한다면 오전 11시에 자료가 업로드 되겠습니다. 자료 먼저 다운받으시고 수강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대 6강.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백승기팀, 구재경팀 각각 놓여 있기 때문에 과목당 약 2강에서 3강 정도 업로드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총 3일이기 때문에 적으면 15강, 많으면 18강 정도가 업로드가 되는데요. 각 한 강당 강의 시간은 평균 60분 정도다라고 생각은 하시되, 근데 또 우리가 중요한 내용 수업하다가 갑자기 막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약간 70분, 80분 갈 수도 있고, 또 근데 이게 매번 늘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또 40분, 50분짜리 강의도 이제 업로드가 될 텐데 평균적으로는 60분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구팀의 2027학년도 이제 전략 설명회가 모두 끝이 났는데요. 이게 또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수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물론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날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 아니면 진짜 뵙기는 어려운데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응원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